흥신소 박 소장이 제시한 액수는 상당히 컸다. 성에는 지영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몰래 들고 있던 부부 여행 적금을 해약했다. 박 소장은 지영이 만나는 여자 이름은 이진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신상 명세서를 하루 만에 메일로 보내왔다. 박 소장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편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다. 3일 후에는 여직원을 시켜서 남편이 만나는 여자 집안에 접착식 손톱만한 소형 무선 카메라를 달았다. 카메라는 이진이가 수박을 챙기는 사이에 위층에 이사 왔다고 가정한 여직원이 자연스럽게 TV 뒤쪽에 붙였다 등의 수고한 내용을 자랑했다. 메일로 보내온 파일이 그다지 선명하진 않았지만 소리는 잘 들렸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또 카메라 앞쪽에서 움직일 때나 침대에 있을 때는 좀 멀게 보였지만 누군지 형체 정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TV는 침대에서 눕거나 앉아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카메라 앞에 소파는 없었다. 지영은 일주일 동안 3번 그녀의 집에 있었다. 지영이 그녀의 집에 머무는 시간은 한 번을 빼고 2번은 대체로 짧았다. 퇴근하고 잠시 들렀다가 집에 늘 비슷한 시간에 귀가해야 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늦은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동료 몇 명과 간단하게 밥 먹고 간다고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일주일 동안의 지영의 동태만으로도 성에는 충분히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었다. 매일매일 지영이 귀가한 후 한두 시간 후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하루 동안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에게 전송되었다. 성에는 남편의 폰에서 지워진 지난 3일간 경주로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다녀온 때의 흔적에 대한 비밀도 두 사람의 대화로 알게 되었다. 아참, 핸드폰에 저랑 통화한 흔적이랑 우리 나눈 메시지들 다 바로바로 삭제하셨죠? 그럼 집사람이 내 폰을 훔쳐보거나 하진 않지만 진이 말 듣고 곧바로 그렇게 했어. 잘하셨어요. 외도하는 사람들 들키는 게 다 그 폰 흔적 때문이라잖아요. 진이가 말 안 했으면 안 지웠을걸. 조심하는 게 좋겠지? 미처 지우지 않은 메시지 내용들을 보며 성에는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영의 배신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 시작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먼저 챙겼다. 그래도 사랑해서 얻은 아이인데, 가장 사랑할 때 하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런 뱃속의 아이에게 고통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정에 약한 무엇보다도 우유부단한 성격의 남편이 젊은 제자의 웃음 앞에서 잠깐 흔들렸을 것이다. 성혜가 그나마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은 일주일 동안의 카메라 안에는 두 사람의 정사장면 같은 특별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대화도 매우 일상적이었다. 가끔 이진이가 남편에게 반말 비슷하게 던지곤 했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그래도 이진이가 제자인데 설마 남편이 제자와 정사를 나눌 정도의 관계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다. 어렵게 새로운 가정을 이룬 자신과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던 태아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파렴치한 짓을 할 만큼 나쁜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녀는 아직도 남편 한지영은 따뜻하고 자상한 좋은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은 좋은 남자다. 그녀가 남편을 좋은 남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는 다른 여자도 분명히 자신의 남편 한지영이 좋은 남자, 한 번쯤 사랑해보고 싶은 남자로 보였을 것이다. 성에는 최후까지 남편이 최악의 선은 넘지 않고 그저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박수정한테서 세 번째 메시지가 왔다. 첫 번째는 남편이 학교 동료들과 함께 광주 태촌으로 출발했고, 두 번째는 태촌에서 5시경에 수원으로 출발했고, 세 번째는 이진이와 파주에 도착해서 함께 땅을 보고 지금 식당에 들어갔는데 더 지켜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1박 2일로 교사들 방학 캠프를 다녀온다고 했다. 성혜는 아침 11시쯤 김 선생에게 전화해서 지영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김 선생은 걱정 말라며 잘 챙기겠다고, 만상만 아니면 같이 가도 됐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성혜는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지영이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올 것인지, 집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태촌으로 갈 것인지, 파주에서 1박을 할 것인지 궁금했다. 제발 지영이 이진이를 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안 와도 좋으니 태촌으로 돌아가 주길 간절히 바랐다. 지영이 태촌을 뜨고 30분쯤 후에 김 선생의 메시지를 받았다. 성혜 씨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며 한 선생이 부랴부랴 집에 좀 다녀온다고 30분쯤 전에 출발했어요. 다시 오게 되면 밤늦게라도 오겠다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얼른 병원부터 가요. 성혜는 김 선생의 메시지를 받고 지영이 동료 선생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태촌을 떴는지 알게 되었다. 지영의 거짓말이 3개월 새에 아주 대담하고 자연스럽게 늘어가고 있었다. 네, 감사드려요. 죄송해요. 그럴게요. 즐겁게 보내세요. 성혜는 김 선생에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 자꾸 흥분되는 감정을 추슬러 스스로 담담해지려고 노력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불상사가 생겨 밤길에 파주까지 달려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성혜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남자라고 믿었던 한지영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지영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3개월 동안 자신을 기만하면서 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자신들의 미래라고 여겼던 파주 땅까지 구경시켜주기 위해 데리고 간 이진이가 이미 한지영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성혜는 흥신소에 지난 3개월 동안의 지영과 이진이의 행적을 추적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흥신소에 대해 완벽하게 부정적이었던 성혜는 사람들이 그래도 왜 그곳을 이용하는지 알 것 같았다. 흥신소의 활력은 성혜가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대단했다. 한지영과 이진이의 3개월간 행적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성혜에게 전송되었다. 서울 연신내에서 살던 이진이가 2달 전쯤 수원으로 이사를 왔고 지금 사는 오피스텔은 한지영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것. 오피스텔 입구 CCTV에는 2달 동안 남편 한지영 모습이 28번이나 찍혀 있다는 것. 가끔은 둘이 마치 부부인 듯한 포즈로 나란히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감싸고 외출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 등이 흥신소로부터 보고되었다. 심지어는 전화통화나 메시지 내역도 언제 어떤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으며 어디서 술이나 밥을 먹었고 어떤 이름의 모텔에서 묵었는지도. 성혜는 3개월 동안 있었던 두 사람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신 곳에서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현장 탑사를 통해 알아냈다. 양평에서의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고를 보며 성혜는 결국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모아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성혜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슬픔이 복받쳐 오르면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배에 통증이 느껴졌다. 아이가 엄마의 고통을 눈치챘다는 뜻이겠지. 아이도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가, 괜찮아. 괜찮아. 엄마도 너도 다 괜찮아. 성혜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배를 문지르며 주문을 외듯이 반복했다. 욕조에 미지근하게 물을 채우고 들어앉았다. 물속에 앉아있으면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날은 덥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였으므로 성혜는 빨리 온몸을 차가운 물에 씻고 싶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갔지만 그녀는 어느새 욕조 안에 누워 있었다. 메시지가 2개 와 있었다. 맛있는 놀부보쌈에서 21시 50분에 나옴. 흑장미 모텔 502호 22시 30분에 들어감.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시 바람. 핸드폰에 디지털 시계는 2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는 뭘 해야 하는 거지? 성혜는 혼란스러웠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려웠다. 이제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파주에서 자겠다는 뜻이니까 시간은 충분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성혜는 절망스러웠다. 인간관계가 그다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없었다.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달려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혼자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녀는 난감했다. 떠오르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김 선생? 유정 언니? 시어머니? 현세?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시각은 1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었다. 김 선생과 시어머니는 안 될 것 같았다. 밤새 작업 중일 유정 언니가 제일 만만했지만 지금 날 위해 달려올 거리나 사정이 되진 않을 것이다. 현세를 불러야 하나? 현세를? 현세의 핸드폰은 신호가 한참을 가도 받지 않았다. 잠이 든 것인지도 몰랐다. 끊었다가 다시 통화를 눌렀다. 역시 한참이 지나도 받지 않아 끊으려는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이었다. 오빠 지금 샤워 중이에요. 선생님 전화라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제가 받아요. 지연이는 송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도 없이 용건을 말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니 곧장 5분쯤 후 현세가 전화를 했다. 성혜는 긴 말을 할 힘이 없었다. 지금 와줄 수 있어? 내가 좀 힘들. 현세는 성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가로챘다. 지금 가요. 갈게요.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정을 막 넘기자 대문 밖에서 찻소리가 났다. 분당에 있었는지 생각보다 많이 빨리 왔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 반바지에 후줄근한 흰색 면티 하나만 입은 모습이었다.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으로 현세가 도착했다. 대문을 열며 현세가 놀라고 긴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현세는 아무 말 없이 성혜를 안았다. 불룩한 배 때문에 현세의 자세는 어정쩡했지만 거실로 뛰어들어온 현세는 한참을 그렇게 성혜를 안고 서 있었다.
성에는 울컥 눈물이 치받쳐 올랐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현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한 선생님 지금 집에 안 계시는 거죠? 성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현세의 눈자위가 붉게 물들더니 눈물이 고였다. 성에 대신 분노하고 성에 대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세요. 울라고요. 참지 말고 화내면서 큰 소리로 엉엉 겉으로 울란 말이야. 왜 참아요? 왜? 바보같이. 현세는 울고 있었다. 성에는 현세를 소파에 앉히고 얼음물을 갖다 주었다. 한밤중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너밖에 없네. 내가 이래. 현세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주먹진 손등으로 눈자위를 쓱쓱 문질러 닦았다. 알고 있었어요. 전 눈치채고 있었어요. 성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현세를 쳐다보았다. 지난달 대학로에서 친구 공연 관람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봤어요. 한 선생님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일부러 한참을 따라갔었는데 여자가 선생님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요. 가끔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평범한 관계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난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 아니길 바랐고 설령 그렇다 해도 당신이 영원히 모르길 바랬어. 현세는 성혜가 전화한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흥신소에 의뢰했다는 말을 하자 현세는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불행하게 하면 한 선생님 제가 용서하지 않겠어요. 성혜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대기 중이라는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 곧 출발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다. 흥신소 직원은 이런 일엔 이미 익숙한 듯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직원의 말에 성혜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출발할 때 메시지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성혜는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챙겨놓고 여기저기 문단속을 했다. 현세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현세의 표정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지고 어두웠다. 현세가 이 상태로 운전을 하고 파주까지 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집안 단속을 해놓고 성혜는 현세의 두 손을 쥐었다. 현세야, 난 괜찮아. 너 운전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좀 더 있다가 진정되면 가도 돼.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괜찮으니 얼른 가자고 했을 텐데 현세는 정말 힘들어 보였다. 성혜는 냉장고를 열고 수박을 두 쪽 잘라내왔다. 이거 두 쪽 천천히 다 먹는 동안 마음 가라앉히자. 현세는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수박을 집어들었다. 파주에 도착해서 성혜는 흥신소 직원의 차에 옮겨 타고 흑장미 모텔로 갔다. 새벽 2시 30분. 거리는 어둡고 조용했다. 현세가 따라오고 있었다. 옆에 현세가 없으니 긴장했던 감정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지영이 자신을 보면 어떤 표정일까 생각하니 갑자기 성혜의 숨이 가빠졌다. 눈물이 울컥 치솟았다. 돌아보니 현세는 계속 같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다. 그냥 현세차를 타고 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세가 옆에 있었다면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지금 성혜는 감정이 터져나와 점점 주체하기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화기를 꺼냈다. 유정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성혜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금세 전화를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앙칼진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녀 안에 참고 눌렀던 서름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도끼처럼 뿜어져 나왔다. 언니, 나 성혜. 자는데 미안해. 언니밖에 전화할 데가 없어서. 아, 성혜. 무슨 일이니? 너 울어? 왜? 남편이 바람난 거 맞아. 지금 현장 가는 길이야. 흥신소에 부탁해서 현장 잡았는데 연락 와서 지금 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네, 알았어요. 언니, 다 왔대. 일단 끊을게요. 다시 전화할게. 유정 언니가 뭐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성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눈물이 나서 하마터면 전화기를 잡고 엉엉 울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지영을 향한 모질고 독한 말들을 쏟아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끝까지 냉정한 모습을 지키고 싶었다. 직원은 이제 거의 다 왔다면서 마음 단단히 먹고 내릴 준비를 하라고 했다. 성혜는 통화 중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던 말을 유정 언니에게 메시지로 남겼다. 파주래, 개새끼. 여기저기 널려있는 과자 봉지와 맥주캔, 땅콩 알갱이들, 오징어, 그리고 함부로 벗어놓은 옷가지들. 흥신소 직원이 불심 검문 중인 경찰이라니까 잠시 지체한 후 모텔 방문이 열렸다. 지영은 급하게 주워 입었는지 메리아스 한쪽 어깨가 내려와 있었다. 트렁크 팬티의 앞선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다. 젊은 여자는 급하게 목욕 가운을 걸치고 허리를 동여매는 중이었다. 성혜를 본 지영의 표정은 성혜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비굴한 모습이었다. 원망의 눈빛이 섞여 있었다. 처음으로 남편이 타인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성혜의 눈에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낯선 모습의 남편 한지영만 보일 뿐이었다. 직원은 사진을 찍거나 열심히 증거물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간통죄가 폐지돼서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되는 건 다 모아야 해요. 그래야 이 자료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어요. 오면서 흥신소 직원이 성혜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던 말이다. 파주 모텔 사건 이후 딱 한 번 지영은 집에 왔었다. 당장 필요한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영은 그 이후 방학 내내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성혜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어디선가 지영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영은 이진이와 그녀의 오피스텔에 있었지만 성혜는 전혀 그들을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지영이 집에 왔을 때 두 사람은 현실적인 얘기로 2시간 정도 마주 앉았다. 지영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아마 성혜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후 나타난 지영은 목소리와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성혜를 향한 분노를 그대로 토해냈다. 당혹스러운 건 오히려 성혜 쪽이었다. 당신 생각을 말해봐.
냉랭한 어조로 지영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성혜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거였다. 성혜 귀에는 당신 생각은 필요 없어 라고 들렸다.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기미나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었다. 지영은 당당했다. 성혜에 대한 애정이나 미안한 마음은 그날 성혜가 현장으로 들이닥쳤을 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사건으로 지영의 마음속에 남았던 성혜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이 마치 다 씻어지는 듯했다. 당신이 먼저 내게 뭔가를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혜는 지영과 비슷한 어투로 냉정하게 말했다. 이혼하겠다는 작정 아니었으면 파지에 오지 않았겠지? 이혼해줄게. 뱃속의 아이는 지금 지영의 머릿속에 없었다.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는 성혜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아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군요. 아이를 핑계로 비굴하게 당신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진 않아. 그럼 제가 매달려야 하나요? 아이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계속 시선을 피하던 지영은 눈을 똑바로 뜨고 성혜를 응시했다. 저런 눈빛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성혜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미 늦었어. 언제 김 선생하고는 그렇게 친했어? 학교에도 소문 다 났고 학부모 몇 명이 교육청에 진정서까지 넣었다더군. 나 같은 선생한테는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계약하면 뭔가 조치가 내려지겠지. 속이 시원해? 지영이 더 화난 이유가 파주에서 현장을 들킨 것이 아니라 그거였다는 걸 성혜는 지금 알았다. 그의 목소리와 눈빛은 성혜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혜는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지금 왜 내가 추궁을 당하는 거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혼해. 그냥 잠깐 바람이었나 보다 하고 기다려주면 안 되는 거였어? 설마 내가 제자랑 바람나서 가정까지 내 아이까지 버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신 그렇게 멍청한 여자였어? 지금 지영은 마치 이진이와의 관계는 남자들에게 한두 번쯤 있을 수도 있는 바람인데 그걸 못 참고 이 사단을 내냐는 식으로 성혜를 원망하고 있었다. 멍청한 여자? 그렇죠. 당신을 너무 몰랐던 난 멍청한 여자가 맞아요. 지영은 입술을 비틀며 조소와 함께 낮게 신음처럼 툭 던졌다. 빙신. 성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시던 물컵 안에 남은 물을 지영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지영도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미쳤나?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했죠? 꿈도 꾸지 말아요. 야, 너 정말... 야? 드디어 막 가보자는 거군요. 당신 지금 야라고 했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눈앞에서 불이 번쩍했다. 지영의 커다란 손바닥이 성혜의 오른쪽 볼을 치고 달아났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성혜는 맥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당신 이런 사람인 거 그 애가 아나?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이선자는 거 그 애가 알아? 당신 애가 뱃속에서 다 듣고 있어요. 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 애? 내 애 맞아? 현세 그 새끼 애 아니야? 성혜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이젠 뱃속의 아이까지 의심하는 지영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성혜는 무서웠다. 자신의 아이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른 지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온몸이 덜덜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해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배에 통증이 느껴졌다. 바닥에 시선을 꽂고 아주 낮고 작은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이젠 그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뱃속에 든 자기 아이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요? 아니지. 그럴 필요도 없군요. 내가 힘들게 당신에게 인정받겠다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죠. 당신이 이런 남자라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아마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 아이를 갖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현은 고개를 들어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무 감정이 실리지 않은 눈으로 말했다. 지영은 아예 임신 8개월이 되어가는 성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길게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성현은 담배 연기를 피해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가 입술을 실룩이며 차갑게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아이들의 꿈을 빙자해서 아이들을 매개로 돈벌이를 하는 가족 행사 같은 거 할 자격 없어요.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이혼하자고, 당장. 지영은 소리를 질렀다. 이혼? 그래요, 해요. 이혼해 주겠어요. 지영의 눈빛이 잠시 반짝 빛났다. 그래? 하는 표정으로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성혜는 모멸감으로 손이 떨렸다. 그래, 이혼해 준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아이는 당신 인생에서 지우세요. 이제부터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아빠는 죽었어요. 좋아. 어차피 내 애도 아닌 걸 뭐.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툭 내뱉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들어준다고 했을 때 도장을 찍어주겠어요. 말해. 이 집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세요. 평창 땅만 빼고 당신의 모든 부동산 다 내 앞으로 해놓으세요. 파주 땅부터 당신 차, 이 집의 모든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당신한테 당장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이자료 청구하겠어요. 지영은 황당한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고는 한참 성혜를 노려보았다. 계획적이야? 나한테 접근한 거 다 이렇게 해서 끝장내려고? 내 인생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 처먹을 작정이었네. 정말 미쳤군. 빨대를 꽂아? 정말 막 가자는 거군요. 3일 동안 생각한 거예요. 난 더 이상 가난하게 버려질 수 없어요. 3명의 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죠. 이쯤에서 당신은 또 소리와 준이는 당신애들 아니라고 하겠지. 그래도 난 새 아이를 키울 돈이 필요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니까 결정하세요. 지영은 들고 있던 유리컵을 개수대에 힘껏 던졌다. 개수대 안에서 산산조각으로 깨져 유리 파편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지영은 돌아서서 성혜를 한참 노려보더니 식탁 위에 놓인 담배와 라이터를 챙겨 반바지 주머니에 구겨놓고는 성큼성큼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한마디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강하게 던져주었다. 당신 계획대로 될 것 같아? 내 재산을 노리고 나랑 결혼한 거였군? 알았어.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으로 보여?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게임 같군. 기대해. 지영은 현관문을 쾅 열고 닫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파주에서 돌아와 오피스텔에서 한숨 자고 난 한지영은 이틀 동안 거의 말이 없었다. 진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파주에서 돌아온 3일 후 그는 집에 다녀오겠다며 반바지 차림으로 나갔다가 어두워져서야 돌아왔다. 표정은 어두웠고 화가 많이 나 있었지만 진이는 모른 척했다. 단판을 지우러 갔었던 것 같은데 이성애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듯했다. 진이는 모텔 방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자신과 한지영을 바라보고 있던 이성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임신 8개월을 눈앞에 둔 그녀는 불룩한 배가 부담스러워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그녀는 무척 지친 모습이었다.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진이는 맥주와 과일을 꺼내 한잔 하자고 했다.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맥주를 한 잔 들이키더니 한지영이 입을 열었다. 이혼해 준대. 대신 이자료를 달래. 이혼한다면 그래야죠.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맞으니까. 내 부동산도 다 달래. 집도 차도. 네? 평창 땅은 내게 주겠대. 나머진 다 내놓으래. 지영은 진이 눈치를 살폈다. 이 남자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걸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거지? 진이는 생각이 필요했다. 이성애가 한지영의 재산을 모두 달라고 한 건 미처 계산하지 못한 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꼴이었다. 아우,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쩌시려고요? 아내 성격상 순순히 물러날 상황이 아니야. 이혼하려면 다 줘야 할 거야. 넌 괜찮겠어? 한지영은 진이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물었다. 저야 뭐 제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생님이 결정하셔야지. 진이 의견이 왜 안 중요해? 제일 중요하지. 내 생각보다 더. 아, 참 선생님도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럼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줄 수 있어? 전 상관없어요. 선생님 생각대로 하세요. 내가 빈털터리인데도 괜찮겠어? 네? 무슨 말씀인지. 가난해도 우리 사랑 하나만 믿고 앞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지. 이혼하시고 저랑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진이는 아니야? 진이는 지영의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제이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아니에요. 저 선생님 사랑해요. 결혼할 상황이 오면 당연히 선생님하고 결혼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급한 게 아니니까 결혼 이야기는 나중에 일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해요. 지금은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요. 지영은 진이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혼하면 당연히 진이와 결혼할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진이는 아니었다. 진이는 사랑이나 결혼을 믿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진이가 지영과 결혼할 일은 아마도 없겠지만 지금은 그를 잘 위로하고 다독이는 게 순서 같았다.